첫 발언 윤상현 의원의 발언인데요. 저는 이거를 교수님이 안 넣으실 줄 알았는데 넣으셨네요. 네, 이거는 지금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발언입니다. 12월 10일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폭주를 한 듯이 이상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계엄 직후에는 뭐 위법이고 위헌이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폭주를 하면서 많이 화제가 됐던 발언입니다. 이것 때문에 괜히 김재섭 의원까지 날아갔어요. 예,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하는 거 앞장서서 반대했다. 나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이 의리가 있어서 좋아.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가도 다 찍어주더라. 그게 이제 그 배승희 배승희 따따붙다 하죠.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라고 욕을 많이 먹었고요. 근데 이거 본인보다도요. 김재섭이 혼자 욕을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이 양반은 약간 그래서 저는 계속 느끼는 게 약간 그 낭떠러지에서 김재섭을 발로 차서 먼저 밀어 넣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외려 역효과가 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재섭 단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리고 다른 초선들 보고 경고를 때린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 늑다리들만 반응하거든요. 늑다리의 논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제 약간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재선 이후의 그룹 중에 이른바 보위, 그러니까 윤을 보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보위를 선택한 인간들. 그래 그 사고 방식이 딱 저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경험칙이고 권성동 같은 사람은 실제로 그 당시 법사위 원장을 했고 박근혜 탄핵 소추를 직접 담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헌재에서 최우진술이 아니야 그 뭐죠? 마지막으로 꼭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추한 의견까지 이제 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 또 이제 당에서 나갔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른 정당.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걷고 있던 길이 지금 모습이거든. 결국에는 윤상현은 원래부터도 이제 박근혜를 지키던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자기는 더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건 같은 사람도 돌아가지 와서 결국에는 지키는 게 최고더라라고 하는 경험칙을 가지고 지금 원내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윤상현은 자기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거든. 거기까지 보고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나경원이나 이런 이제 오세훈은 지금 오세훈은 또 결국 밀려가지고 탄핵이 맞다라고 하고 지자체장들은 다 이제 그러고 있는 셈이고 나경원은 되게 어정쩡하게 계속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그렇죠. 원희룡은 지금 이제 거의 꿀먹은 버거리 돼 있는 거고. 원희룡은 뭐 누군지도 까먹. 윤상현은 자기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차기 대선 후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도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 게 보니까 날뛰는 걸 보니까 분명히 내란과 엮여 있는 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도 많이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변호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내가 제일 앞에 서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이 태도에 훨씬 가깝다고. 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가치를 지키는 최선봉에 내가 서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그럼 바라보고 저렇게 내가 차기 대선 후보가 이 당 안에서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국민의힘은 항상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경험칙이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위시한 이 소위 보수 정당들은 결국 그래도 그러니까 대표로 누가 하나 딱 그 후보로 딱 정해지면 그래도 힘을 모아줍니다. 뭐 좋고 싫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위 이제 좌파들한테 지기 싫으니까 이악 물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밟고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보수 세력은 다 날 민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는 공화당 과정하고 되게 유사해요. 결국 당내 경선을 통과만 하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제일 있고 그다음에 되게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 쪽이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게 여러 차례 드러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10% 15%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2배 정도는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역시 윤상현 머릿속에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건 안 들어 있군요. 지금. 오로지 본인의 그렇죠. 성공가도.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멋진 댓글을 다셨던데 이게 이제
노인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나이 드신 분들 네. 밑에서 보통 이제 유산 상속하고 하느라고 이제 싸움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싸움의 양상이고 심지어는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화장할지 매장할지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 대단한데?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네. 그거를 이제 장례 치르는 자가 누구냐? 네. 네. 내가 적자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윤상현의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발언이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강하게 두둔하고 지금 내란이 아니라고까지 우기고 있는 저 태도가 네. 조금 넓게 보면은 우리 정치도 미국처럼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 그렇죠. 극단적인 목소리가 인기를 끌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정당 정치, 정당 구조의 굉장히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일단 당내에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목소리를 인기만 끌어서 당내에서 일단 1등이 되면 사실 그 당의 정체성이나 주류는 원래는 그런 입장이 아니야. 그런데 그 당에서 일단 인기를 반짝 끈 다음에 1등 깃발만 꽂으면 그 당의 지지자들 다 끌어오게 된다. 굉장히 약간 저는 이게 소위 이제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진보 진영에서 보통 대통령 후보나 대표자로 내미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양쪽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일단 지지율이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국힘 쪽에서 나온 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이 짓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인물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망설임 없이 이 짓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강력함의 기준으로 삼는 것 같더라고. 지금까지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보물이 그거 알아요? 네. 이 윤상현 이 양반이 예전에 전두환 사위였던 거 알죠? 네. 80년대 학번인데 전두환의 사위가 된다는 것. 그 당시에 심지어는 군복무도 거의 안 했잖아요. 하루 했어요. 원데이. 기가 막히지. 원데이 밀리터리 서비스. 이거 진짜 서비스 아닙니까 이 정도? 서비스 받다 온 거지. 이야 진짜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진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잘 감길래 전두환 사위 됐다가 그다음에 재벌가 사위 되지 않았어요? 풍민인가? 예. 야 대단하네. 진짜 야 뭐 하는 사람인지 정말. 이런 사람을 지금 6선입니까 지금 이 사람? 5선일 거야 아마. 찍어줬다. 그러니까 인천에 자기 원래 워낙 바닥을 잘 다져놓은 사람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장 이번에 유정복이 입장 바꾼 거 보세요. 순식간에 바꿨죠. 왜냐면 인천도 예전에는 주로 그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충청도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주해가지고 이제 사시는 그런 분위기라서 굉장히 강보수세가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강화 쪽으로 좀 밀려가고 있고요. 네, 맞아요. 인천의 상당 부가 경기도하고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 따위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총선에서 다음번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건 바보고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대선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밑에 오는 후배들 거의 목 따는 거지 지금. 진짜 얘네들을 어쨌든 막 살커가지고 앉혀놓고 자기가 대선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근데 이분은 대선까지 가게 되면 후보 검증 과정에서 아주 혹독하게 당할 텐데 상관없는지 모르겠네. 뭐 이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이제 뻔뻔해도 버틸 수 있다. 일단 깃발을 꼽자는 생각인 것 같죠. 우리 눈에는 이제 한 줌밖에 안 되는 윤석열 지지세를 어쨌든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태도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미래 선두는 나다, 미래 후보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발언은요 정말 국민을 겹겹이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죠. 이게 국민의힘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 사례도 봤지만 트럼프도 어쨌든 국회를 습격하는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쨌든 공화당에서 후보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니까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지만 걱정은 되네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를 우리가 봐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바본 게요. 생각보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게 만약에 서로 그런 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내란 행위라든가 탄핵이라든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이거는 대놓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단단한 일부 무리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안을 어쨌든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른바 종북 좌파들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붙잡고 있지 윤석열에 대한 사실 미련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심리를 제가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로 이어지는 이 분탕질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 지고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지난번처럼 잃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윤석열이 잡혀 들어가고 이런다?
그러면 나중에 박근혜에 대한 그나마라도 남아있던 지지보다도 훨씬 더 얇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저도 100% 그럴 거라고. 왜냐하면 윤석열은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하고는 되게 달라. 매력, 서사 그리고 그것도 없어요. 성과도 없어요. 예. 예. 성과라고 해봐야 보수 인사들 다 감옥에 쳐넣은 게 성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하고는 전략이 그러니까 잘못됐네. 그렇죠. 예. 예. 요것만 보고 더 멀리를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정책적 또는 인종적인 극단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섭해서 당을 장악했다면 윤상현 의원은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을 포섭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알고 보면 윤석열에 대한 좋아함이 자기한테 묻어갈 때 전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윤석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졌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식이라는 선이 어느 정도 통용되는 사회라고 생각해 나는. 이번 거기 국회 앞에 열린 촛불 집회에 정말 원래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지간하면 참고 지지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한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상식이 통용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저기 태극기 할아버지들 좀 몇 명 제외하면 상식이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좀 통하는구나.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보면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15%까지 이제 나오고요.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약간 더 높은 경우들도 있지만 야 아직도 15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즉각 탄핵을 찬성하는 게 7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7대 3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조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 질서 있는 퇴진을 지지하는 쪽이 한 나머지의 그러니까 30에서 20쯤 나와요. 그럼 제가 거의 한 80-90%는 일단 퇴진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 탄핵할래 안 할래 그럼 막지만 물러나게 할까 말까 그러면 물러는 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너무 빨리 물러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그건 싫다 이거죠. 정확하게 그걸 봤는데 16%인가? 야, 저 조사는 탄핵 찬성이 78%야. 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70에서 80 사이 나오고 있고요.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임기를 못 마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그 얘기는 속으로는 쪽팔린 거야. 쪽팔리지. 그리고 어떻게든 만약에 이재명만 대통령이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수단만 있다면 누구든 앞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 야, 이것도 나중에 교수님 모시고 한번 하고 싶은 얘기인데 보수는 왜 이렇게 이재명을 무서워하는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물론 좀 예전에 좀 어떤 좀 과격하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도 있었고 하긴 한데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거는 정권 잡으면 일단 미우나 고우나 같이 가자는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 물론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나?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윤상현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위험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더 보죠. 아까에 이어서 그 김재섭 의원 보낸 발언에 이어서 이거는 어제 발언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나 보라고 하는 거지. 와, 그 표정하며 약간 연극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있다. 언론사나 방송사 한 군데도 계엄군이 가지 않았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느냐? 이거 박성재 장관인가? 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성재 장관 그냥 앞에 앉혀놓은 거, 앞에 세워놓은 거고 자기 연설이에요. 그럼요. 대통령은 죄가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의성과 목적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난리 났죠. 막 모함 지르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 국회의장한테 꾸지람까지 들었잖아요. 오죽하면 총 들고 왔는데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당신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총 들고 왔는데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판례를 읽어보셨습니까? 1997년 판례 읽어보셨어요? 막 자, 근데 이거 한번 팩트 체크해 주세요, 이번. 요거 근데 보도가 웬일로 우리 언론 보도에서 팩트 체크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판례가 이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판례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송금 관련 판례라서 이건 내란하고 아예 무관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들고 온 거예요, 하나는. 그게 이제 통치행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건 아예 내란과는 그건 내란죄가 아니니까 당연히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다른 하나가 1997년 전두환 내란 관련 판례인데 이거는 아예 대법원 판례를 이 사람이 왜곡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왜곡했죠. 이분이 말하는
계엄도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고도의 뭐 정치행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전두환 씨 쪽에 주장이었고 그때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에도 그런 얘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 판결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헌법을 어기지 않을 때다. 그렇죠. 헌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말하고 그 뒤에 그러나가 붙어요. 네. 그러나 전두환이는 헌법을 어겼으므로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판례를 갖고 와서 앞에만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 문란의 목적으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거짓말도 심각한 거짓말을 한 거고요. 이게 통치행위라는 말도 사실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내부송금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 이게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때리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자꾸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이 자제돼야 된다라고 이 윤상현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내린 정책적 판단을 그 자체로 사법과 판단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통치행위라고 말을 잠깐 나왔을 때.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정책적 판단일 수가 있으니 그 자체가 옳았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 문제는 뭐야? 계엄령이 선포돼야 될 조건인 헌법적 조건하고 법률적 제한을 어겼으면 이거는 당연히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위헌이었고 유법이었고 내란죄였다라고 얘기한 거거든. 전두환 판례가 일부러 분리한 거예요, 일부러.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 판단에 직접적으로 사법이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헌법적 근거나 범주적 근거를 준수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거거든. 그리고 완전히 이상한. 그렇죠.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위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이 되고 그때부터는 내란죄로 또 혐의 적용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윤석열 정부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제일 많이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사법적으로 판단을 물었죠. 계속 들고 갔지. 계속 들고 가서 이거 혹시 법적으로 잘못된 거 있는지 계속 꼬치꼬치 묵혀보면서 시비 걸었잖아요. 심지어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월성원전이 그 수명 다한 거 수명 심지어 2번인가 연장한 거 그거 운전 종료했다고 법원까지 가는데 다 무죄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래놓고 이제 와서 정책적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 그리고 이거 내란이잖아. 그래. 위헌적인 계엄을 했다고 위헌적인 계엄.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오늘 윤석열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이 판례를. 그런데 놀라운 게 어제 윤석열만 이 소리를 윤상현만 이 소리를 한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극우 유튜버들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놈들 이거 무슨 지령이 내려갔나 보다 어제부터. 논리가 요렇게 하라고. 논리가 선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밀어야 된다. 어떤 논리로 이제 지금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미 퍼뜨린 거예요. 그게 무슨 진짜 착착 조직적으로 무슨 명령이 내려간 것처럼 어제 일제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아요. 뭐 좋진 않죠. 아무튼 좋진 않은 짓이죠. 좋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뭘 하든 작전을 까든 뭐. 근데 이거 너무 유명한 판례를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면 당연히 바로 들통나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근데 이제 그 극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중앙대 이인호 교수 인용한 거, 중앙대 로스쿨에. 이 부분을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 이인호 교수를 인용을 했나 그럼? 그렇죠. 지금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빛으로 내려온 게 거의 유일한 헌법학자가 이 사람이거든. 그렇구나.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해놨는지 일단 한번 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는 거에 있어요.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했을지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2일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보신 분 있어요? 아니요, 저 그 원문을 다 보진 않았어요. 지금 저기 극우 유튜버 쪽에서는 막 거의 구원자를 만난 듯한 헌법학자 중에 막 이거를 처음으로 옹호해 준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원문을 보시면 6개인가 7개 그 이유를 대요. 근데 막 7개 이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드디어 반전 막 이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할 게 되게 많지만 일단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계엄령 선포가 헌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일단 얘기해. 맨 위에 첫째 둘째에서 그렇게 일단 얘기해. 근데 이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이
헌법적으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의 위헌성을 묻는 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판단을 묻는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판단이 예를 들어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법률을 이미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잖아. 이게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이다. 그러면 가끔씩 위헌법률이라고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네. 사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제정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느냐 이거. 아, 이 윤상현 의원이 그 얘기를 맞아. 그래서 그걸 네. 다 인용한 거구나 이인호 네. 교수 거를. 이인호 교수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데는 그 내용이거든요. 일견 맞는 말이에요. 일견. 네, 일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엄령 선포행위와 그 뒤로 이어지는 이제 내란죄니 폭동이니 이런 거 그 이인호 교수가 또 뭐라냐면 이게 폭동을 되게 좁게 해석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누군가가 다치고 막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그 대법원에서 판례를 위반한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은 저는 헌법학자로서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논리를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신나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원들도 윤상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지적을 예. 받은 줄 알았더니 이인호 교수 걸 그냥 가져오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렇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이제 PD님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거는 뭐냐면 위헌적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맞다 이거야.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러나 네. 이 위헌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 폭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첫 번째부터 읽는데 느낌이 굉장히 쎄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계엄 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었대요. 네. 뭐야? 그러니까 양비론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예. 핵심적으로는 현재에 대한 판단 자체가 되게 잘못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학자라고 이름 붙인다고 믿을 필요 없고 로스쿨 교수라고 해서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 가진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예. 굉장히 의도적으로 되게 좁게 헌법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 이를테면 현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이 벌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란죄 처벌이라는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죄는 아예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판례에도 어긋날 뿐더러 헌법 해석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에 관련된 것을 여기다 끌어다 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 거랑 내란을 일으키는 거랑은 너무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그걸 만든 게 뭔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든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그렇죠. 근데 이런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건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름대로 국회의원도 정책 판단을 한 거거든. 네. 헌법기관으로서. 그런데 그게 해석상의 차이에 의해서 헌법에 충돌한 부분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 간의 견제의 구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이 위헌으로 탄핵도 받아야 돼. 위헌이 소지가 있다 그러면 탄핵은 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렇지. 일단 내란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저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인호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한 사람이냐면요. 예. 2017년으로 가보시면 그 당시 그 탄핵 그 박근혜 탄핵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던 사람.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교수들이 몇 명 있어. 그 사람이야. 기억나.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 하나로 반박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틀린 판단을 했던 사람이네. 헌재에서 이미 그거는 순수하게 헌법학자로서 학문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약간이 아니고 많이 편향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법 폭주가 계엄 선포의 배경에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데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제가 이상하다고 처음부터. 그리고 헌법학자로 인정받고 싶으면 페이스북에 사진 좀 다른 걸로 바꾸시죠. 사진이 이인호라는 이름이 참 이상한 게 예전에 KBS 이사장했던 서울대 명예교수 그 사람도 완전 극우적 사고에 친일파 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로스쿨 교수도 지난번 헌법학자면 지난번에 자기가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파면이 나왔던 행위에 대해서 그럼 해명을 해야 돼. 내 판단하고 왜 다른지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그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뭐 존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중했으면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심지어 이 이인호라는 분이 계엄 발동 때문에 대통령을 처벌한다면 국회의원들도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네. 뭔 소리야? 아까 말씀하신 그 예전에 그 2017년에 16년 사이에 되게 이상한 소리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반판이 다 깨졌다고 그 역사적으로.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물론 뭐
지난번에 여론조사 같은 거 이상하게 얘기한 문어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먹고 살잖아요. 네. 그럼 대학 교수니까 먹고 살겠지. 하지만 적어도 뭐냐면 이 얘기는 헌법학계 내에서는 완전 소수인데다가 더 이상 헌법학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내적 학술적 판단은 전 이미 진행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이인호 교수를 그 윤상현 의원이나 뭐 조배수 의원 이런 국민의힘 사람들이 어제 인용을 하길래 아니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헌법학자들 엄청 많이 인용했거든요. 네. 난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길래? 박근혜 탄핵 때 한번 나왔었어. 아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 이 양반이 무슨 사설인가 뭔가를 읽었던 기억이 나. 뭐 인용 가능성 높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사설을 한번 네, 토론회도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때마다 다 이상한 근거 들어가지고 탄핵 그 시도도 잘못됐고 탄핵도 기각 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아 정말 근데 이분은 탄핵에만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평소 그렇게 많이 인용되시는 분은 전혀 아니네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만 논문도 별거 없고요. 네. 아 그런 이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다시 한번 뭐 이 방송 안 보시겠지만 사진을 진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 사진을 보고 누가 헌법학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해변에서 우산 들고 있는 아저씨지 팔광이에요? 뭐야? 우리 아니 왜 그러세요 정말? 이것도 띄워주고 있어 또. 아니 그러지 마. 즐거워 보이시는데. 아 너무 웃기잖아. 누가 저 사람을 헌법학자라고 보겠어. 저러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저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래 대문 사진인데 좀 근엄한 사진을 해놔야지. 아 근데 조금 비광 같긴 하다. 그치? 네. 아 그래 비광. 팔광이 아니라. 예. 팔광은 이제 광 다 모아야 되고요. 그치. 네. 광 다 모으면 5광이지. 5광밖에 안 돼. 그거 똥이 팔 아니야? 똥이 팔 아니야? 아 됐어. 저 고스톱 룰은 됐고 그러니까 넘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여러분 똥이 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보름달이야? 그래 팔광은 달이지 달.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아 똥은 10일이야? 아 죄송합니다. 자, 이인호 교수님 어쨌든 사진 이상한 거 올려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우잖아. 비광 하나 찾아서 올려. 솔직히 아까 사진 비광 생각났잖아. 솔직히 나 보자마자 비광이네. 거기에 두꺼비 한 마리만 딱. 봐봐 똑같잖아. 누가 저걸 헌법학자로 보냐고. 비광에 그려준 사람이 더 헌법학자 같이 생겼네. 아 진짜. 아무튼 이인호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이제 이름 안 잊어버리겠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학자 입장에서 다른 학자의 학문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냥 논쟁만 하고 싶은데 이미 헌법학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 물론 뭐 소수 의견이야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내리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 의견이 거기서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다수의 거의 절대 다수의 헌법학자하고 법학자가 내란죄와 지금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혼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신났다라고 퍼나르고 있는 사람들은 딱 뭐냐면 코로나 백신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서울대 옛날 의대 명예교수 얘기 받아 쓰는 거 똑같아요. 그러네 진짜. 네.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넓어서 어딘가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있고 찾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보통 언론에서 헌법학자들을 뭐 자주 인용을 하긴 하지만 임지봉 교수 이런 분들 되게 자주 인용되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언론에서 인용이 되면 되게 모호하게 말해요. 항상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학자들의 또 헌법이란 건 또 워낙 중요하기도 하니까 중요한 기준이니까. 임지봉 교수 같은 분도 헌법학에서 보면 진보적 성향의 헌법학자죠. 아 그래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근데 진보적 성향이라고 해서 이게 정치 편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진보적 성향, 보수적 성향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번에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임지봉 교수는 헌법학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는구나. 근데 이분이 평소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헌법학자로 인용이 되니까. 이번에 나와서는 아주 화를 많이 내시는데. 방송에도 되게 많이 나오시고. 그분이 원래 임지봉 교수님이 이렇게 미니 헌법이라 해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시는. 그래요. 헌법을 다 이렇게 외울 정도로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맨날 이렇게 보여주고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원래는 해시칼리지에서 올해 헌법 그 강좌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미니 이런 거 사가지고 헌법학 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근데 헌법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배경이 되는 헌법적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습이 됐지 않습니까? 헌법 가지고 자꾸 정치가 우리한테 법 공부를 시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발언은 자 이제
짜증과 재미가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표정 왜 저래? 이거 이런 장면을 못 봤는데. 참 교수님도 악심이야. 이게 정말 저는 이건 포토제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 사진 전 상줘야 된다고. 연합뉴스에서 이제 잘 찍었네. 취재한 건데. 네. 장동혁 최고위원이 네. 친한계잖아요. 한동훈 대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나서 문을 나서는 장면이 찍힌 거거든.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거 약간 더 확대하면 한동훈 대표의 얼굴 표정이 거의 그대로 이 사람의 심리를 보여줘. 이 대비되는 얼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12월 10일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밀어붙일 때예요. 12월 10일까지만 해도 사실 어제까지도 그랬죠. 그렇죠. 이건 다른 사진인데 계속 유지하고 있어. 말을 못하겠잖아.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이 두 번째는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애쓰고 있구나. 애쓰고 있는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웃고 있네. 억지로. 잘 가요? 나 다음에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러면서 이제 웃음 표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봉우리 일단 어떻게 어떤 의견과 어떤 의견이 충돌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뭐 전국 안정화 TF 뭐 여기 단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다 물 건너간 2, 3월 퇴진론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실 당 주류에서는 국민의힘 당 주류에서는 아예 조기 퇴진조차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나마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이 2, 3월 퇴진론 가지고. 그런데 사실 친한계 쪽은 이 한동훈 대표의 그 2, 3월 퇴진론 또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다 동의하는 줄 알았지 우리는. 근데 장동혁은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싸운 겁니다. 여기도 나름의 그 비하인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친윤계가 한동훈 체제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최고위원 다 사퇴해버린다. 왜냐면 최고위원 7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로 가는데 당대표 날라가죠. 친윤계가 3명이라서 1명만 꼬시면 되는데 그게 장동혁이에요. 장동혁이 거의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동혁은 어떤 입장이냐면 자꾸 그렇게 조기 퇴진하면 나 물러나 버릴 거야. 그러면 한동훈 대표 체제 무너져.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표정이 저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장동혁을 포함한 친윤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질서 있는 조기 퇴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대선을 치르기 위해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가 국민을 설득할 명분은 포기한 채 갑자기 대통령을 언제까지 탄핵하자거나 하야시키겠다고 한들 야당은 바로 당장 탄핵하자는 입장을 절대 안 바꿀 거다. 우리는 탄핵을 10번 하든 100번 하든 막아야 한다. 그러면 야당도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대통령이 구속되면 누군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수사는 검찰에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여당은 국민을 설득을 하면서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2, 3월에는 퇴진을 시켜야 된다고 말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설득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취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장동혁은 왜 저렇게 열받은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게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열받은 겁니까? 에이, 나 그럼 퇴진해 버려야지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장동혁 의원이 지난번 토요일 날 제가 원래는 가결 가능성이 꽤 있다,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봤다가 잘 안 되겠구나라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발언한 걸 보고였거든요. 이 사람이 친한계 핵심이에요. 최고위원 시킨 거고 그 한동훈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세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뭐든 간에 자기는 최고위원을 사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배수의 진을 쳤다는 얘기고 이 얘기가 한동훈에게는 당연히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거든. 엄청 위협이죠. 대표 체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친한계가 집단으로 반발해서 움직이진 않겠구나. 이게 이제 그 한동훈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친한계의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은 제가 볼 때는 친윤까지는 아니지만 탄핵 반대 입장으로 이제 들어갔고 완전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여기저기 건사해가지고 나머지 탄핵을 가는 쪽으로 간 거고 둘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후에 국민의힘에 어떤 또 권력 구도가 만들어질지를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겁니다. 좁아졌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게 상황이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침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담화를 발표하고 탄핵에 찬성하자고 의총에 난입해서 쇼잉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사람이 6명밖에 안 돼. 네.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거의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한동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면 나도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지금 6명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조차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동훈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래 개인적 거고. 판단에 가까워 그렇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 판단이 가깝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김재석 같은 케이스는 먹히고 있는 정확하게 케이스고. 먹혔죠. 그리고 아마 배현진도 먹힐 가능성이 좀 꽤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물론 거기에 또 반대로 해서 또 끌고 가려고 지금 엄청 할 텐데 지금 권성동을 급하게 뽑은 이유가 이제 그 채찍질을 해가지고 한돌이 하려고. 몰아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도 계속 그 짓을 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오늘 담화를 한 거예요. 마음이 급했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과 해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 그때까지는 거의 똥 씹은 표정을 했다가 7일 날. 그러니까 사과하면서 얘기를 이제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뭐 1분 오십시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위임하겠다 뭐 이런 일임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 그게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탄핵만은 시키지 말아다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 시그널을 보낸 거란 말이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 이제 붙은 거야. 탄핵이 될 수도 있고, 내란죄로 수사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상태로 이제 몰렸는데, 결국 그래도 여전히 어쨌든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게 지금 담화문에 드러나 있어. 오늘 담화문에. 그래서 이게 국민이 아닌 국민의힘의 특정 의원들 플러스 극우 유튜버 전광훈 이런 사람한테 오늘 한 얘기가 바로 담화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은 그 국민들 중에 그 사람들한테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만 얘기해요. 자기 만약에 나머지들도 다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망상을 넘어선 일이고요. 미치광이의 생각일 것이고. 근데 분명히 어떤 목적은 가지고 나온 걸로 보였어요. 그 목적을 그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동훈 쪽에서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오늘 나온 윤석열의 담화입니다. 요거는 전문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논리적으로 구분을 하려고 구분을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데 시간을 열심히 구분했는데 또 나와. 같은 얘기죠. 주수단방에. 뒤로 가면은 팍팍 넘어갈 거예요. 하긴 뒤로 가면은 우리가 이미 얘기 많이 한 내용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요거라서. 이거를 우리가 전문을 보는구나. 이건 예상치 못한 난관인데.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래턱을 살짝 빼고 읽어야 돼요. 지금 야당은 그렇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승질 부리진 않았는데. 뭐 비슷했어. 자,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 사람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아니 웃긴 얘기죠. 나 여기서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거 누가 셌을까? 아니 그거를 민주당이 했냐고. 이게 왜 양 불리기 하는 거잖아. 왜 그 사기 칠 때 보면은 그 대충 숫자 횟집이나 이런 데서 늘리려고 물 집어넣는 바구니에 물 집어넣는 거잖아.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몇 번 집회했는지 셀 수 없어. 그럼 이거는 그냥 무지하게 많이 했다라는 거를 그냥 말하기는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참나 이거 178번 무슨 기준으로 했을까? 근데 야당이 그 얘기를 했다.
지금 반란 세력이다. 국정을 무너뜨리는 세력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178회에 달하는 퇴진 집회를 얘기를 해. 민주당은 안 했어요. 이게 야당이 주도한 집회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면은 망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좌파 진보 세력 놈들이 와가지고 조직적으로 나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집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이게 서로 야당 주도의 집회라고 하더라도 몇 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178회가 될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한 3차인가 4차인가까지 하고 안 했잖아요. 민주당. 기본적으로 여기서 걸리는 게 없나 봐. 내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나? 이게 없는 거예요. 178회가 뭘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면 보통 사람들의 집회까지 다 포함했어야 되잖아. 당연하죠. 이 정도면 시민들의 집회를 포함한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 그래놓고 아직 국민들을 지금 반국가 세력으로 지금. 그러네 진짜. 국민들이 한 건데. 국민에 대한 집합적 의식이 없는 거야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국민이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태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 얘기하면서 반국가 세력 얘기하면서 178회는 퇴진을 예를 들잖아.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가 딱 한 번 저도 들으면서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가 아마 담화문 끝날 때까지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거짓말도 너무 많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추진 그리고 특검 추진. 그다음에 방탄 탄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요 파트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들었잖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코미디가 이제 시작이 돼. 자 여기서 무슨 뭐 대단한 소리 하나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중국 외교부가 정식적으로 성명을 냈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머리 굴려가지고 한 생각이 이거예요. 고작 추가한 게 저겁니다. 그리고 물론 계엄 시도를 했던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했겠지. 극우 유튜버에 의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6월에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대. 미국은 왜 가만히 있을까? 그게 간첩이면 미국이 잡아갔겠죠. 미국이 왜 가만히 있을까? 야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는 게 말이죠. 드론으로 공중에서 보면 그냥 다 보이는 모양이지. 겁나 커요. 그냥 띄우면 보여. 촬영할 수 있어. 드론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지도 못할걸? 그리고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선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사진을 좀 보여주든가요. 아니 뭐 실제로 저런 사건이 있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또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국정원도 역시 드론으로 위에서 보면 안에 내용이 다 보이나 보죠. 이야 놀랍네. 국정원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사진을 찍은 거다. 간첩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간첩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외국인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간첩죄 처벌법에 관련된 이야기 강화하기 위한 거를 했었다가 이제 결국은 야당의 반대로 안 됐잖아요. 이거 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물고 늘어지잖아. 니들은 간첩을 옹호하는 놈들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근데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고. 이것조차 막는다 야당은. 근데 이 상태도 막는다. 하고 이 예를 든 거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예가 너무 죄송합니다. 짜치잖아요. 이게 무슨 엄청난 간첩 활동이 아니고 사진을 찍었대. 죄송한데 국정원 건물은 지나가다 우리도 찍어요. 다 찍어요. 다 찍을 수 있어요. 드론 띄우는 드론이야 허락받고 띄우면 되는 거고. 남태령의 수방사도 지나가다 찍을 수 있어요. 건물. 그럼요. GPS 교란, 우물풍선,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야당은 동조할 뿐만 아니라 북한 편을 들면서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대. 요거는 민주당이 고소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하죠. 이거 완전한 명예훼손이죠. 어디에 동조를 했어? 그리고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요거는 조금 더 황당하죠?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해주면서 대화하자는 게 내가 총 맞을 일이야? 이상하잖아. 이거야말로 정책적 판단 가지고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저는 처음에는 보고 읽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보고 읽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평상시 말투야. 이거 자기가 써가 자기가 읽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예산 문제로 넘어가죠. 또 본심이 나오는군요.
검찰과 경찰은 내년도 특경비, 특갈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아버렸습니다. 하면서 예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해요. 네. 이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쭉쭉쭉 다 잘랐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강조한 게 마약. 마약으로. 보약. 아 죄송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광고 노딱 붙을 뻔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예.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기묘한 예산이래.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대. 여기 이 안에 보면 거짓말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싹 다 거짓말. 싹 다 거짓말.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간첩 천국 속을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적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논리가 퀀텀 점프를 하네. 아니 형법상 간첩죄 외국인이 안 들어가는 그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데 우리나라는 간첩 천국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조폭 나라는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앞에는 조폭 얘기도 없잖아. 근거조차도 없어. 아니 앞에는 조폭 얘기가 아예 없었어. 수사 예산을 다 뺏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게 또 시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보면 또 아무리 관심 없어도 여기에 낚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민주당 예산 삭감이 어떤 건지 다 알잖아요 이미. 이거는 이제 물론 많은 보도는 아니지만 보도로도 좀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극우파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명백해. 이거는 그대로 반박되거든. 이건 너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 예산 다 남아 있습니다.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어요. 특활비만 깎은 거지. 특활비도 증빙하면은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네들이 증빙을 못했잖아. 왜? 다른 데 썼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국회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 오히려 늘렸대. 뭘 늘린 거야? 뭘 늘렸는데 그래서? 뭐 국회의원 월급이라도 올렸나? 굳이 말하면 저기 국회 특갈비 예전에 조정했던 수준. 그거는 근데 엄청 깎은 거예요. 완전 옛날에 비하면. 그렇죠. 엄청 깎은 수준. 그거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니들은 너희들 건 남겨놓고 왜 우리들 거 깎았어? 맞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럼 국회처럼 투명하게 증빙을 하십시오. 증빙을 하시라고요. 증빙하면 준다잖아요. 그 국회가 특활비 왜 깎았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상한 데 써가지고 들켜가지고 깎은 거 아니야? 와이프 갖다 주고 막 이런 거 걸려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홍준표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시든가 그러면. 그리고 다음 그 이유가 위기 비상 상황. 그러니까 이번에 나름대로 울트라 캡숑 짱이야 지금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위기와 비상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계엄 선포할 때 담화보다는 나름대로 이유를 대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저 계엄도 위기 비상 계엄이라고 하지 왜? 위기 비상 상황 지금 정부가 어디더라? 지금 자기네 기재부가 누가 기재부 장관을 임명하고 있지? 그거를 왜 야당 탓을 해? 정말. 성장 동력을 꺼트렸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정말 코미디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뭐 가스전 지출 예산, 청년 일자리 사 이건 다 거짓말이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그다음에 R&D. 네가 깎았잖아요. 네가 깎았잖아요. 네가 이 정신 나간 인간아. 그래서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아마 나왔던 얘기 같은데. 예산 얘기가 뒤에 가서 또 나옵니까? 또 나오죠. 근데 또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나라에서는 중국산 태양광이 산림을 파괴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원전과 반도체 산업은 망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우리 산림을 훼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너무나 전형적으로 극우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중국산 태양광을 쓰면 발전한 전기가 중국으로 갑니까? 산림 파괴가 중요하답니다. 웃기시네 진짜. 이거 산림 파괴 얘기할 거면 산림 파괴만 얘기하던 거 왜 중국산을 얘기해? 중국산이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리고 미안한데 태양광 패널은 중국산이 세계 1등이에요. 그래.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 사업 제작 사업 그거 다 작살낸 것도 본인이잖아.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따라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시장이 죽어. 작살내 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환경오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골프를 그렇게 치러 다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왕 개발이 아니고 아마 대왕 고래일 겁니다. 대왕 개발이 아니라. 대왕고래. 자 그리고 이제 또 본론이 하나 나오죠. 성관이. 요게 오늘 하고 싶었던. 오늘 포인트 중에 또 하나였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진짜였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의심을 했으니까 설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저랬겠어. 근데 웬걸 오늘 자백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막 쩌렁쩌렁 소리를 치면서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러면 본인이 먼저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했다는 얘기. 그렇지. 성관이는 그렇다 치고 다른 기관들은 뭐야?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성관이가 막 열심히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보 그 보안 쪽을 담당하는 경찰, 국정원 이쪽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과해야지. 네. 그럼 거기서 먼저 몇 명 모가지가 날아가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얘기는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가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성관이 전산 시스템 안전성 점검을 하고자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그거 시킨 거다. 시스템 점검을 시킨 거다. 시스템 점검을 군복 입은 군인들이 쳐들어가지고 그럼 그 사진 찍은 게 시스템 점검이구만요. 야, 그래서 먼저 이번에 군대 보낸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작년에 국정원이 그 점검한 얘기를 자세히 해요. 근데 성관이는 막 하기 싫어서 거부를 했고요. 그런데 대규모 채용 비리가 터져가지고 그때 가서야 그때 가서야 한 발 물러서서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거를 다 내준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만 성관이가 받았다고 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 안에서도 북한이 시스템에 접근을 해가지고 투개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이 됐다. 치명적인 취약성이 확인이 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성관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헌법기관이라 수사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부정선거는 너무 이게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해서 계엄군을 보내서 전산 시스템 점검을 하려고 내가 방첩사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연결.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논리 점프가 그 다 알겠어. 수사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오케이. 수사를 못했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고발 들어가서 수사 3번이나 했어요. 그렇지. 수사했고. 근데 오케이 수사 못해? 근데 계엄을 선포해. 그거를 점검하고 싶어서 계엄을 그러니까 이 논리 속에서는 논리 점프가 그렇게 됩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이걸 막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국회와 성관이를 동시에 때려잡아서 너무 놀랍죠. 헌법기관이라서 수사를 못해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했다니까. 할 수도 있고. 근데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계엄을 군대를 보냈다. 어쩔 수 없이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그렇지. 이게 여기에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코미디 같은 발언이 이거잖아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나 이거 깜짝 놀랐다니까. 다른 기관을 해킹했대. 그랬더니 얼마든지 데이터 제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비밀번호가 1, 2, 3, 4였대. 미친놈 진짜. 오늘 바로 저기 김성애 의원이 이거 반박 올렸잖아요. 가가지고 다 점검했고 이거는 완전히 폐쇄된 망이라 외부에서는 인터넷으로 접근 못하는 망이라는 사실 확인했다. 근데 김성애 의원님 맨 마지막 말이 걸작이잖아. 미친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고. 미친 사람을 증거로서 설득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증거는 내가 다 찾아다 보여줬는데 어차피 넌 미친놈이라서 설득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와, 어떻게 나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와, 내가 무슨 나라에 살고 있나. 진짜 놀랍습니다. 1, 2, 3, 4 얘기하는데 그것도 되게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 김성애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마침 성관이 현장 점검이 있어서 행안위 위원들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계엄군이 접근했던 현장도 방문을 해봤는데 확인해보니까 서버와 데이터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 아예 폐쇄회로기 때문에 인터넷망이든 와이파이든 물리적인 서버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관위도 사실 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바로 입장을 낸 게 그게 국정원이 와서 실제로 아까 대통령이 좀 그러니까 좀 알고 말하지. 국정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정원도 힘들어. 그러지 마.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 기관 간에. 그러면 안 돼요. 국정원이 해커라서 해킹을 하신 게 아니라 국정원이 성관이 뭔가 불안해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시스템 점검하러 간 거예요. 아까 본인이 말한 그거.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 거지. 그렇지. 해커가 마음 먹고 해킹을 하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표현을 하셔야지. 그걸 해커로서 해킹을 했다 그러면 이상하죠. 테스트를 해봤더니 됐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관위 내부 시스템, 특히 투개표 시스템은 완전 폐쇄된 서버이기 때문에 네. 내부자가 해커가 아닌 이상 못합니다. 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내부자가 마음 먹고 해킹하면 당연히 하지. 그 내부자 그 폐쇄된 시스템을 관리하는 본인인데. 내부자가 해킹을 했다면 네. 시스템의 문제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선관위가 하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국정원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폐쇄된 서버는 그 어떤 나라의 어떤 보안 기관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해킹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그럼요. 네. 저는 1, 2, 3, 4가 누구 비밀번호였을까? 궁금해요. 아 근데 이것도... 혹시 비화폰 비밀번호? 아 그래가지고 네. 네. 여사가 1, 2, 3, 4가지고 자기가 답장 보내고 야 그때 짜증 났던 거야. 씨, 에이 괜히 1, 2, 3, 4로 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났구나. 이야, 나 갑자기 배고파. 진짜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들으니까. 네. 또라이 같은 소리를 진짜. 아니 폐쇄 회로라고 한다면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복잡한 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사람들만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끼리만 쓰는 서버이기 그렇죠. 때문에 비밀번호가 복잡할 필요가 없는.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뭐 이걸 근데 미친 사람한테는 소용 없대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대잖아. 예.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대. 예. 아니 충격에 빠졌으면 그때 하든가 계엄을. 그렇게 맞아.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맞아 그때 하지 그랬다. 야 오늘 우리가 사실 텐션이 잘 안 올라왔는데 네. 대통령 때문에 텐션이 올라오네. 재밌네. 원래 미치광이 구경이 제일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네. 슬픈 건 이제 저놈이 우리 참고 되도록이면 웃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난 진심으로 재밌는데. 그리고서 제가 구글금 표시해놨잖아. 뭐라도 해. 그게 계엄이야.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려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 네. 저는 뭐라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잖아 지금.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앞에도 그래.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지 당선된 대선도 포함돼 있어. 선관위가 그랬잖아. 지가 당선된 선거는 뭔데 그러면? 맞아, 우리 선관위가 지금 대통령이 본인이 당선된 대선을 부정하고 있다. 미친놈 이거 진짜. 너는 왜 당선된 거야 그러면? 대통령 아마 그랬죠. 자기는 그런 어려움을 뚫고 당선된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전언이긴 한데 그 측근들 말에 의하면 대통령은 본인이 훨씬 큰 차이로 이겼는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0.7로 줄어들었다고 믿고 있다고. 이 논리도 너무 웃긴 게 만약에 내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 바꾸지 않았을까? 그럼 결과는 바꾸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를 10% 차를 0.7%로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대선 결과 시간이 해커가 시간이 부족했어. 0.8, 0.7, 많이 끊겼어. 완전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걸 믿는 거야 정말? 저는 힘들다. 명태균이 여론 조작한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을 믿는 그 배경에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명태균한테 감긴 거야. 왜냐면 명태균은 와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거든. 경선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기 1등이라고 계속 당신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1등이라고 계속 조작된 결과 보여주고 본선 나가서도 다른 데는 이재명하고 막 치고받고 박빙인데 PNR 조사 봤더니 19% 이겨.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야. PNR 조사 결과만 지 주변에서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명태균 게이트랑. 진짜 너무 웃기네 진짜. 그래서 뭐라도 한 게 계엄이에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다. 전 이거 보고 옛날에 PC통신에서 밤에 술 먹고 글 쓰는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술 취해가지고.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오늘 술 한잔 했습니다. 엄복동이 좀 부족하니 하지 마. 지훈이 형 많이 힘들어 하지 마 그거. 야. 그래서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앞뒤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본인이 계엄한 게 무서워서 안 한 게 아니고요. 너 탄핵하는 게 급하니까 그런 거 하루 늦었어 하루. 너 탄핵안부터 빨리 써서 올려야 되니까. 네. 짧은 시간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이거 망상 아니에요? 아니면은 망상이죠. 확실한 망상이죠. 애당초저는 국방장관의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형식만 빌렸대. 계엄의 형식을 빌리면 그게 폭동이라니까 내란 목적에. 가끔의 위기 상황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만 이제 지금 얘기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예.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무장하지만. 난 이 부분이 이 파트가 제일 웃긴데. 그러니까 내가 한 계엄은 아주 약한 계엄이었다는 거지. 경고만 했다는 거야. 약한 계엄. 아니, 왜냐하면 경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맘만 먹으면 몇만 명을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몇백 명만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엄법을 바꾸세요. 그러면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하고 세 번째 야당 경고계엄. 야당 경고계엄. 야당만 가둬놓고 요거는 2시간만 유효하다. 그리고 요 경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군인을 국회에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럼 합법적이야. 그리고 법을 만들고 나서 해야지. 왜 네가 마음대로 해놓고 그리고 비밀번호 1, 2, 3, 4, 5라고 해제시킬 때 1, 2, 3, 4, 5 누르면 계엄 해제야. 밀어서 해제 아니라 1, 2, 3, 4, 5 해제야. 머리 아파. 야, 여기까지 오면은 진짜 힘들어지죠 이제. 예.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사실은 실무장은 명령인데 예하부대가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리고 무장했어요. 했죠. 했어요. 그러니까 실탄을 가져갔지 장착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아마 장전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장전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했던 국방장관은 제 사무실 로그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디테일한 거짓말들이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원래 지나치게 추상화시키는 것도 거짓말이고 너무 갑자기 자세해지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했으면은 병력이 몇 시간 만에 갔더라? 병력이 바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즉각 철수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빠질 때도 우왕좌왕하다가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걸어서 버스 타고 나가고 막 이랬어요. 나 개판이었어 아주 그날. 그리고 이미 군 내부 진술 다 나왔잖아요. 13공수랑 9공수인가는 올라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새벽 3시에 계룡대에 있던 육군 장성들 호출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내려보냈잖아요. 이것도 다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가 상징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국회 관계자 시민들이 몰릴 것에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300명 미만이 상당 기간 그 공간을 장악할 수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장악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럼 질서 유지하려면 300명 보내도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넓은 공간을 그 넓은 공간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 300명이면 돼? 그리고 인파가 왜 모였는데요? 군인들 막으려고 모인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거짓말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말이 되게끔 해야 돼. 지금 기관마다 300명이에요. 선관위 300명, 국회 300명. 그걸로 장악을 못 한다고 최정예를 보내놓고 특수부대를 보내놓고 특수부대 그것도 HID에 원래는 드러나면 안 되는 신분의 사람들까지 모아가지고 암살조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사후에 의한 거짓말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게 10시 반에 담화 방송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서
자꾸 조금 넘어요. 예.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 이게 원래 11시에 계엄 선포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네. 그 포고령이 이제 11시를 기준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네. 근데 되게 성급하게 했다며. 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간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사후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이제 끼워 맞추는 거야. 그렇죠.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30분. 그래서 왜 10시 30분에 하지 근데? 선포하려면 11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 왜 10시 30분에 담화방송을 그래서 할까? 네.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가 어떤 연결사인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0시 30분이 왜 나오지?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를 보고선 이번 거는 제목을 붙인 게 쪼매난 경고성 계엄이에요. 나의 작고 쪼매난 소중한 경계성 계엄. 쪼매난 파우치에 대한 답변으로 쪼매난 경고성 계엄을 준 거야. 이야. 진짜 기가 막힌다. 아 정말 힘들다 이제. 즉각 군철씨를 지시한 것도 거짓말. 아니 그리고 선관위는 10시 반에 바로 갔잖아. 그래. 거짓말을 해. 그리고 병력이 투입된 시간이 한두 시간에 불과한다 그러는데 아니 남의 집 강도질 하는데 제가 강도질 한 시간은 30분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죄가 안 돼요? 아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이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끼워 맞춘 게 실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본인의 의도는 진짜 잡아서 가두려고 했잖아. 그럼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안 되니까 사후적으로 이거 봐 2시간밖에 안 됐잖아라고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동부구치소에 빈 방은 왜 준비했는데요, 근데? 네? 아이고. 그래서 여기 거기 합수부에 거기 벙커는 왜 싹 다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이거를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뺐어야 돼.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 노출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걸 준비한 거거든. 안 된 거거든요. 안 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자기가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했다라고 증명하기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법조인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란죄에 대비하고 헌법재판소에 대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단수는 또 뭐야? 국회의원들이 목말라서 투표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것도 진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뉴스조차 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특전사령관이 그저께 국회에서 이제 좀 내막을 폭로를 할 때 대통령이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잡아오라고 직접 전화해서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본인이 그 전화를 끊고 경황스러운 와중에 어떤 고민을 했냐고 털어놨냐면 단전을 해야 되나? 사람들을 진짜로 총 들고 들어가서 잡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단전을 해서 불을 꺼가지고 표결을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렇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고백을 해버린 거야. 그걸 안 봤나 봐, 그 뉴스를. 오죽하면 한동훈이 내란 고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내란 고백이에요. 한동훈 왜냐면 술은 안 먹거든. 한동훈은 맨정신에 마니까 이 양반이 고백을 하고 앉았네?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리고 과잉한 디테일로 사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게 또 여기에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다. 오로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장관하고 말 맞춘 거거든. 이거는 국방장관이 다 안고 가기로 했고 나는 국방장관만 하는 거니 그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약간은 이제 달래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일부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대. 이거 국무회의 심의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 자, 이것도 범죄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불법계엄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통보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제대로 안 모였고 국무회의 그 회의한 회의록도 안 남겼고 녹취도 안 돼 있고 사람들도 다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와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다음에 얼굴이 붉어져서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한 다음에 중간에 이게 국무위원들이 찬성을 안 해주니까 갑자기 나갔대요. 그래서 어디 갔어? 이러고 보니 좀 있으면 TV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5분 만에 끝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회의록도 안 남았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있었던 국무위원들한테 더 화가 나는 게 지금 장관들 하나같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잘못한 거 없다. 우린 반대했다. 말렸다.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못 말려서 미안하다. 뭐 거의 이 수준인데 반대했다.
잘못됐다고 자꾸 말하는데 반대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한 증거도 없잖아. 반대도 안 한 거고 만약에 정말 반대하고자 했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5분 동안 자기 하겠다는 얘기 일방 통보하고 간다. 그럼 그걸 막았어야지. 절차라도 지키자고. 그래. 국무회의 의결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런 걸로 머리를 후려쳐서라도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정도로 고집이 세면 선포하는 것까지 못 막아도 그러면은 절차라도 지키자고 얘기했어야지. 그렇지. 국무위원 의결 받으셔야죠. 그거 공고문에 국무위원들 장관들 사인 다 안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전 사인 못하면 그만 둘랍니다. 그렇죠. 그게 사표 던지고 나와버리면 그 되잖아요. 자리에서 사표를 던졌어야지. 그렇지. 진짜 반대하면. 그럼 나머지 국무위원도 또 모여야 되는 숫자가 더 늘어나잖아. 네. 그럼 점점 시간이 늘어서 못하게 됐겠지. 그러니까 이게 용감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맞아요. 네. 제정신이면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해야죠, 진짜. 당신이 진짜 그게 효력이 있길 바란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지. 이거 절차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했어야 돼. 본인들이 대통령 좋아한다면. 만약에 반대했으면 이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사표 던지면서 절차라도 지켰어야 해야 되지만 얼굴에다 쌍욕을 퍼붓고 뭘 집어 던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어야지. 근데 장관식이나 날고 단 한 명도 국무회의 하자는 소리조차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싹 다 내란 공조범, 싹 다 내란 공조범 다 잡아 쳐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담화문과 어제 나온 그 말씀하신 5분짜리 국무회의 그걸로써 저는 사실 장관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동안 하다가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 진짜 뻔뻔하구나. 확실해졌어요. 동조범들입니다. 네, 동조범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후에 드러난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기도했지만 미수한 결과를 가지고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논리 구조가 그대로 또 드러나는 문장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이런 건 또 지시를 다 했대. 야, 이거를 지시를 했구나. 네.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막아라라고 얘기한 거에 안을 넣은 거겠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거다. 야, 마치 내가 막지 않도록 해서 심의가 진행된 거야. 아니 그럼 애초에 계엄을 선포를 하지 마. 왜 그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의견하게 만들어.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예. 신이 너에게 그러니까 뭐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줘서 뭐 그런 거라든가 이제 굳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굳이 죽게 만들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막 되게 용서해주고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않나? 왜 보냈지? 왜 보낸 다음에 굳이 죽인 다음에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그러나 이제 왜 그냥 단순하게 어린 마음에 딱 생각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낮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성경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 논리 구조에 되게 정말 질 낮은 수준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경고를 하려고만 했고 그러니까 다 해제 가능하도록 다 하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제 늦어지면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야 국회 문 열어줘. 야 국회의원들 들어가게 해줘. 창문 깨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 빨리 뭐. 창문을 개헌군이 창문을 깨면 의결을 빨리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죽을 뻔했는데. 와 다행이다 해제됐다. 와 이거야? 빨리 철수해. 자 해제됐어. 빨리 얘들아 빨리 철수해. 아니 그러면 왜 바로 계엄 해제 선언을 안 했어? 3시간 반 동이라도 끌었잖아요 또. 그 3시간 반 동안 벙커에서 그거 붙잡고 있었다며. 그거 국회 법령직. 국회 법령직 잡고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나 고민하고 있었다며 마. 오늘 진짜 이거 근데 전문하니까 재밌다. 다행이다. 자, 화만 날 줄 알았는데 재밌는데. 그리고 이것도 웃겨.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가 한 거요. 뭐 6시간이면 내란인가? 뭐 3일 천하가 기준인가? 뭐 내란의 최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박정희도 순식간에 쿠데타 성공했어요. 박정희. 오히려 국민들한테 사과한답시고 1분 50초 하는 게 그게 성의가 없는 거지. 1분 50초짜리 사과가 어딨냐 세상에. 그리고 게르니카님이 말씀하시지만 내란은 음모 모의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근데 지금 군을 동원했잖아. 맞아. 진짜 잡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국민들한테 총을 들이댔잖아. 그리고 저는 선관위 직원들 5명 사실상 감금한 거 그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자꾸 사실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쪽 극우 유튜버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중요한 일이죠. 자꾸 내란이 성립하려면은 폭동이 있어야 돼. 근데 폭행 협박 없었잖아. 근데
송환이 5명을 감금했거든. 그럼 있어. 물리적인 감금, 협박이 발생했죠. 그리고 물론 군인을 동원한 것 자체가 광의의 협박이래요. 당연히 그렇고 이미 거기서 끝난 문제라고 하는데 창문 깬 거에서 이미 끝났어. 그렇죠. 그거는. 창문 깨는 순간 끝난 거고 거기에 그 군인이 한 명 유튜버 중에 촬영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잡아서 뒤로 당겨서 넘어뜨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폭행이에요. 네, 폭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성관이 CCTV에 그게 다 찍힌 게.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뉴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거예요. 이런 소리밖에 안 본다니까. 소리를 하지 너무 뻥인 거를 쓰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그 지시를 내렸던 지휘관들이라든가 군이라든가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조차 지금 체크가 모르는 것 같죠. 네. 맞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안 보는 거다. 안 보지. 왜? 안 가르쳐 주거든 유튜브가. 걔네들 얘기는. 따따부터 신하수 이런 데가 그런 얘기가 없거든. 이인호 교수 이런 것만 알려주는 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자기 권력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는데 이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복합니다. 앞에 나온 얘기를. 그러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거라고. 그러다 끝날 줄 알았어. 또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뒤에 또 은근히 또 길게 이어져요. 이게 여기서 또 그 헌법 얘기하나? 여기서 이제 헌법 얘기 나와요.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다수가 이런 의미였어요? 헌법학자분들 힘들어하겠어. 그러니까 임지봉 교수가 화내지. 짜증내고. 나 임주봉 교수님이 이렇게 방송 자주 나오는 거 처음 봐요. 그거 화나셨다는 원래 거야. 방송 잘 안 나오시고 인용만 많이 되시고. 그래. 열린 토론회는 종종 나오셨거든요. 그러셨구나. 제가 진행자로서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말이 엄청 느리시거든요. 맞아. 뭐 이렇게 물으면 한 3초. 그거는. 그런데 말이 엄청 빨라져. 화났거든. 힘들어. 힘든 사람이에요.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맞아. 여기 마지막에 이 소리만큼은 하지 말지. 이재명 방탄 얘기를 결국엔 합니다. 그리고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하네. 사후적으로 자기가 내란죄를 피하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이유를 다 계속해서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변명 그리고 이제 자기 죄들을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그 수많은 의도들이 엉망진창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저희 뜨거운 충정만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꼭 붙여.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내가 너를 때린 건 미안한데 나 진짜 조금밖에 안 때렸거든. 그러니까 진짜 조금 때렸는데 아팠다면 미안해. 아니, 경고성 계엄이란 말도 안 되지만 물론 뭔가를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경고를 하려면 이러면 계엄한다 이러면 이해 안 되나? 사전에 야당이 이 정도로 할 거면 그리고 선관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맞아. 저는 계엄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 카드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잖아 그게. 그렇지 그게 경고죠. 계엄에 대한 경고 아니에요. 경고성 계엄할 필요 없이 저 이러면 계엄할 겁니다. 라면은 위헌은 아니잖아 적어도. 그렇지 말로만 했으니까. 적어도 위헌은 아니죠. 경고했으니까. 경고하면은 긴장 안 하겠어요? 그렇죠. 긴장하죠. 저 미친놈 진짜로 할 줄 몰라. 있겠구나. 긴장하겠지. 물론 그러면서 난리 치겠지. 경고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왜 미리 말을 안 했어요? 진짜로 해서 성공하려고 했으니까. 기습적으로 해서. 기습적으로 하고 안 알리고 짧은 시간에 성공하려고 한 거지. 그렇지. 힘드네. 칼 들고 오는 순간 협박입니다. 그럼요. 칼 들고 오는 순간 협박이기 때문에 내란 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논리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몇몇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게 탄핵해서 헌재 가서 우리가 진다는 법이 어디 있냐 가보세요. 헌재 가가지고 저기 뭐 관련 자료를 이런 거 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담화문은 사실 심각한 문제를 깔고 있는 건 뭐 망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결심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극우 아스팔트 우파가 나와서 끝까지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헌재에서 무슨 판결을 내리더라도 나를 믿고 거리에서 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정광훈 세력한테 나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야.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내란 선동이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내전을 벌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내란 선동이지 이거. 그래서 제가 트럼프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네. 얘 진짜 트럼프처럼 실제로. 네. 다음번에 국회에 침투할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큰일 진짜 무서워 그래서. 그래서 내가 국회 수비단한테 게틀링 기관총이라도 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상황이. 오늘 대법원 앞에도 이렇게 몰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조국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안 내리면 니들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의 걸 한 거니까. 헌재에 아마 몰려갈 거거든요. 그러겠죠. 네. 만약에 탄핵으로 넘어가면 그때 비유도 그래도 소수였거든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번에는 꽤 동원을 할 생각으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극우 유튜버들 구독자가 150만, 100만 뭐 이런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 채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인 시빌 워가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어쩌자고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천관율 기자, 전 기자가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 올린 글을 봤는데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내란 기도에서 지금 내전 선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인 내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심각하다. 왜냐하면 공화정에서는 내란이라고 하는 건 불행하지만 공화정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 공화정이 훨씬 더 단단해지도록 만드는 그래도 좋은 계기라도 쓸 수 있다. 내란 세력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내란 범죄로 처단함으로써 이 공화정이 이런 식의 약점을 가지고 위태롭게 굴러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내전으로 가면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내전 상태에 놓여져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정부라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물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나가지고 윤석열을 지켜라라고 얘기할 건 그렇게 오래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패배했다.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패배했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면. 그거는 계속해서 가겠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한 극우 정당의 출현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특정 인물이 아닌 또 다른 윤석열 같은 사람 어떻게든 세워서 극우적인 어떤 방식으로 빨갱이를 척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좌파놈들을 싹 쓸어버릴 만한 그런 사람을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에너지가 국민들의 일부라도 뭉친 에너지가 움직이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탄핵도 이루어지고 진상조사와 또 다음 대선까지 잘 이어진다고 해도 국민들 중에 일부가 지금 윤석열 일당이 퍼뜨리고 있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극우적인 논리에 감겨가지고 극우 정당의 출현 이러니까 우리 정치 사회 전반의 어떤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일으키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래서 아까 윤상현을 보여드린 게 윤상현 같은 인간이 한 60명쯤 끌고 모아가지고 적으면 많으면 한 80명까지 끌고 모아서 아예 그냥 자기 대선에서 이제 뭐 적당히 경쟁만 하고 그다음 총선까지 바라보면서 극우 정당의 주류화 이걸 꾀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그게 무서운 거구나. 여기에 이제 이게 기름을 붓는 게 극우 유튜버들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이 논란을 심어내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놀라운 게 하루 종일 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뇌세를 세뇌 뇌세적인가요? 뇌세적인 거 좋지. 나까지 왜 이러지? 어떻게 이게 이 가스라이팅 안 당하겠어. 야 이건 무서운 일이다. 근데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이 국정 수습을 하고자 하는 지금 이제 민주당과 기타 제 야당들 그다음에 국힘의 일부는 이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뒷수습 과정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문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씨앗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작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힘이 이미 또 책임의 일부는 가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OS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구구 정당의 출현 가능성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말 대통령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뽑은 게
그 지금 한창 윤석열이 보고 있는 듯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내란죄 아니라고 이인호 교수를 퍼뜨리는 그 극우 유튜버들한테 그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돈을 누가 줬냐면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줬어요. 그래요. 이게 다 확인이 됐어 또. 맞아. 예. 본인 육성 녹음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썼을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고 이상한 놈들이고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일종의 지금 정치 세력화가 되고 있는. 그럼 예. 여러분 따따부따 같은 방송 한번 하면 조회수가 막 지금 매부쇼만큼 조회수가 나온다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우 더러워 이렇게 하고 피할 일이 아니라. 아니지. 물론 더러운 건 사실인데. 약간은 좀 더 우려스러운. 약간 판타지스럽지만 이 지금 윤석열 집단이 못할 일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뻔히 드러나서 저도 이제 음모론처럼 말하기가 참 쉬운데 이게 음모론이 작동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예. 저는 그런 구구정당 만들어서 김건희가 정치적으로 재개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겁나 진짜.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잡혀 들어가고 뭐 탄핵당하고 그러면 윤석열은 재기 못 하거든. 뭐 대통령 다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김건희는 할 수 있어. 예.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 기껏해 몇 년 나온다 치고 막 이러면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또 김건희한테 그런 드라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서사가 생기는 거거든. 정치인은 서사를 갖고 싶어서 발광하는 존재인데 김건희는 그 아주 극적인 서사를 갖고 있어. 내란을 일으켰던 남편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끝간데 모르고 추락했으나 다시 재기. 네. 이 드라마 얼마나 좋아. 야. 그러니까 에바 페론 프로젝트라고 지금 얘기되는 게 일부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부터도 좀 뭐 있었나 보다 싶기도 한데 이를테면은 자기 남편은 일종의 순교자를 만드는 거지. 구구의 순교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안에서의 순교자구나. 그렇죠. 순교자로 만들고 그 순교자를 상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꽤 있어요. 교자 만두같이 생겼는데. 이거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겠네.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 아예 제기를 못하게. 근데 이건 뭐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야. 사실만 다. 그건 원래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김건희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상 같은 사람은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좋은. 그렇게 해서 에바페론 만드는데 지금 동원될 가능성도 없거든. 진심으로 그거에. 왜냐하면 개개인은 그 개개인들은 전혀 정치적 자원이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기껏해 지역구에서 몇만 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지 몇백만 표, 몇천만 표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도 이제 저들의 의도가 나오면 이제 우리 할 일도 나오는 거죠. 확실하게 검찰 개혁 해가지고요. 이 떨거지 찌끄레기들이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검찰이 하고 있는 짓거리 보십시오. 그 순간 딴 생각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먼저 모가지 따가지고 우리가 영웅이 되는 거야. 지금 그 시나리오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하고 공조도 안 하고 경찰하고도 공조 안 하고 지금 지네들끼리 막 데려가가지고 걔 누구야 김용현 데려다가 안에 놓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 맞추고 있을 거라고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용현을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송군 사령관이 또 그것도 폭로했죠. 그렇죠. 이것도 조국 대표가 얘기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간봉꾼은 무슨 짓을 오늘 아침에 벌였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재밌는 얘기로 넘어옵니다.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거 사실 영상과 함께 보면 더 좋은데. 이게 이제 바로 깐봉꾼이 됐었죠. 저때 또 깐족거리면서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경어 쓰셔야죠, 경어. 뭐가 이렇게 신났을까 싶더라고.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삘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담화를 발표해 줬어. 이게 내가 지금 탈출구를 열어준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말을 바꾸나, 어떻게 하면 말을 바꾸나. 뒤에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약간 낌새가 이상하니까 발표는 한 거거든. 탄핵이란 발언은 안 했어요. 다만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기자가 그럼 탄핵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30분 동안 이걸 때려버렸네. 너무 신났구나. 그래서. 신났어. 그래가지고 권성동 뽑아주는 그 의총에 신나게 달려나갈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달려나갈 거야. 자기가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렇지. 그리고서 막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영상 보세요. 공중공중 뛰면서 되게 평상시하고 다른 조증 상태를 보여요. 그건 진짜 맞아요. 조증 상태이더라고요. 되게 신났어. 가더니만 오전에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다. 방금 전에 한 거거든. 윤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치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거를 그 며칠간이나 확인을 하고 나셔왔어요. 이유를 겨우겨우 만든 거죠. 결국에는 네. 한덕수와 자기가 네.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네. 자기가 끌고 가는 체제 네. 비상 체제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이게 네. 여러 가지로 까였거든. 네. 헌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 네. 법률적으로 말도 안 된다. 내부에서는 장동혁이 치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 엄청 까였거든. 네.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가요? VOA 네. 여기서는 도대체 헌법적 근거가 뭐냐? 그렇지. 미 대사까지 또 얘기하고.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못했대. 당연하지. 근거가 없거든. 근데 방금 또 깨알같이 꼰지릅니다.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남하를 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 이었다. 거기서 얘기하니까 이제 국힘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수사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조용하시고요. 아니 근데 한동훈 성대모사 교수님이 약간 압도적이야. 그 이상민 씨보다 잘하는 것 같아 교수님이.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그런 학비리들을 많이 만들어. 자, 한동훈 대표 딱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예. 특징이 뭐냐면 뭐 말하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그러니까 미어캣 스타일로 이제 하거든요. 네. 네. 귀여워.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귀여워. 미어캣이라고 하니까 네. 너무 귀여운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결단이 있는 말을 이게 폭탄처럼 던진 거야. 네. 터졌겠지? 반응을 보는 거지. 이러고선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네. 결심하고 온 거지 이제 이제 탄핵 얘기하겠다. 이거 밀어붙여야 돼. 얘네들이 받을 리가 없지만 네. 나는 지금 사진 기자들 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이 늑다리 국회의원들과 네.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내가 돼야 돼. 일당백에 당대표가 되는 거야 나는. 네. 쫄본데 네. 요때는 조증이나 안 쫄아. 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장면이 이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일부러 부른 것 같아. 강명구 의원 막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부르더라고. 일부러 부른 거지. 네, 이철규. 지금 약간 아드레날린 폭발한 상태, 도파민 지금 폭발한 상태라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자,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근데 이런 거는요, 보통 교수님 당하고 뭔가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거는 대표로서 저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윤리위 소집을 자기 마음대로 좋게 하면 그러니까 아니 최고위를 거쳐야지. 당하고 먼저 스킨십이 있고 어느 정도는 여론 형성이 된 다음에 이걸 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지. 당 대표가 쫄래쫄래 먼저 나가서 기자회견 먼저 한 다음에 나 이렇게 얘기했어,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 될 일도 안 되죠. 네. 굳이 말하면. 그리고 윤리 소집이라고 해서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될 거라고. 지금 예전에 이준석 쫓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네. 대통령 윤이 되자마자 막 그렇게 서슬퍼렀던 때에 완전한 찐윤들이 몰려가지고 맞아. 이준석 하나 잡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당대표라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걸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나중에 또 뒤집힐 수 있고 또 심지어 소송까지 걸어버렸으니 가처분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갔잖아요. 지금 여기서 윤리위 소집해가지고 윤리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지. 아니지. 네. 근데 건이 필요한 거지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기 딴엔 지금 신의 한 수를 던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한동훈이 말을 몇 번 바꿨죠? 3번. 5번 아니야? 2번인가? 제가 세보기엔 178번 바꿨어요. 약간 그 숫자네요. 네. 네. 저도 그 정도. 대선 이후로 178번. 178번. 대선 이후로. 그러면 오케이. 이번 사태 안에서는 3번인가 바꿨을걸요? 네. 자, 이게 입장을 바꾼 건 한 178번 되고요.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 것도 한 200번 됐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 200번 했고요. 네. 어떤 분이 또 커뮤니티에서 그 얘기 했다며요. 뭐야? 야, 씨 인간아, 삼겹살도 그렇게 오래 빠지면 맞아. 삼겹살도 여러 번 드시면 안 되잖아. 물 다 빠지는데. 지금 일주일 안에 한 3번 바꾼 거니까. 예, 그렇지. 예. 사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그거였는데 야이 가발거치대야 라는 말이었었는데. 이건 댓글입니다. 진짜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 댓글. 예, 웃겨서. 네. 저는 되게 이거 하긴 그렇습니다. 워낙 상황이 이러니. 예. 저 얘기를 하는데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는데 공중공중 뛰어다니는데 너무 웃긴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왜 웃기지? 예.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 그러고선 이철규 얘기까지 듣고서 이제 뭐 인사하고 나갔어요. 네. 그리고 사회 보는 사람이 뻘쭘하게 이제 다시 이제 의총 진행하겠다고 그러는데 둘 다 가발 같아.
그러니까 이쪽 피부가 안 보이고 빽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머리가. 그 연령대 그 헤어스타일이면 100%입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저렇게 안 흔들리지? 나도 방송 나올 때 스프레이를 엄청 고정해야지. 네. 저렇게 되는데 아침에 저걸 이러고 왔나? 너무 웃겨가지고. 교수님 물들었어 내가. 왜? 어여따님한테 물들었어. 가발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상태가 이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거야. 웃기니까 원래 사람이 웃기면 비웃을거리를 찾게 되거든. 아무튼 그리고요 또 이게요 이거는 그냥 통계인데요. 맞아. 100%야. 저렇게 가르마를 탔는데 두피가 안 보이는 게 말이 돼? 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안 대표 나가고 저 사람이 바로 나오는데 잠깐. 약간 이게 뭐지? 기시감 같은 게 들면서. 저 사람도 친한 게인가 그럼? 공부했나 보지 뭐 공부. 같은 집 다니시나? 근데 이런 건 정말 탈모이신 분들이 가발 쓰신 분들에게 되게 죄송하고 그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기들끼리는 신나가지고 막 주도권 다툼하고 막 저 아까 좀 화장할지 매장할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인간들한테는 우리가 보일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 움직이는 동력은 정말 딴 거 하나 없이 그냥 유산 누가 더 많이 먹냐 이건데 저 한동훈 저렇게 신날 이유도 없거든요. 네. 지금 도대체 왜 신난 거예요? 저렇게 한다고 이미 기차는 떠났어.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조차 지난 주말에 떠났어요. 7% 9%대로 내려앉은 거 보세요. 그 이번에 가장 높은 확률로 이번 토요일에 탄핵 가결되고요. 그 책임을 물어서 아마 당대표 한동훈 쫓아버릴 거예요. 비대위 체제 만들 겁니다. 당연하죠.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버렸는데 당연히 비대위가 출범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그러면 당대표는 뭐예요? 나가리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면 각자가 막장을 예감하고 다 순교자 코스프레 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윤석열도 순교자 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한동훈도 보니까 이제 할 게 별거 없거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게 20명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뻔하게 드러났으니까. 지금 순교자들, 그러니까 칼로 빨리 찔러달라고 지금 저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래도 명색이 당대표인데 카메라 들고 온 앞에서 찌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안 그랬으면 너 시작해 어쩌고 막 이랬겠지. 근데 막 엄청 조심하려고 막 되게 노력하더라고.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막 소리 지르다가 마이크 딱 보니까 얌전하게 얘기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속으로 막 이렇게 불금을 끌어기 저 새끼 어우 정말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결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둘 다 되게 후져 보여요. 굉장히 후져 보여요. 본인들만 이건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입장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마저도 차라리 입장이라도 바꿔서 여기로 오면 다행인데 그것마저 안 하는 국민의힘과 왔다 갔다 했던 한동훈이 싸우고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후줄근하죠 그게. 이제 좀 있으면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해서 한동훈을 날려버릴 거고. 왜냐면 장동혁 최고가 분명히 사표 던질 겁니다. 그럼요. 안 던질 리가 없지. 안 던질 리가 없지. 그리고 나한테 뒤에서 그러고 웃고 있는데 던지지. 그 사진 보고 진짜 던질 것 같아. 그럼. 저도 장동혁 최고가 표정이 그런 거는 처음 봤어요. 그건 진심이네 지금. 진짜 화가 난 진심이야, 거야. 지금. 장동혁이 또 이제 보령 쪽이잖아요. 충청도 분들도 한번 천천히 달아올라서 한번 고정되면 무섭거든. 주계가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장동혁 의원한테도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면 역시 나이바다 막 그러시는데 너무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어요. 운동권이기도 하고 출신이. 맞아.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적인 척. 또 한동훈을 위시해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하고 다른 소리 하는 척 그렇게 뭐 정의로운 척은 다 하더니 이 판국에 탄핵을 안 된다고 또 돌아서가지고 한동훈까지 버리고 있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사람의 얘기가 일문일답으로 이제 취재한 내용인데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이 사람의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더라고. 요새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게 입장이 뭐지? 도대체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지? 이 사람 지금 순교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건가? 여기도
지난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한테 계속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명확히 들었어요. 한동훈이 따를 사람이 아닌 거야. 이 당의 세력 구도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이게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지. 뭔가 얘기해가지고 먹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또 돌아가기 그렇잖아. 친윤으로. 그렇죠.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되게 뭔가 엄중하고 고독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자뻑이 들어야 돼요. 네. 네. 제가 볼 땐 딱 그 상태야. 네, 그 상태인 것 같네, 진짜. 그래서 자기가 자뻑든 상태에서 얼마나 굉장히 스스로를 희생적으로 결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액션 이런 것들을 취하겠죠. 네. 최고위원 그 때려칠 때 어떤 변명으로 때려치는지 한번 봐야지 나중에. 그래 한동훈이 깐죽거려서 때려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뭔가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겠지. 고독한 결단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할까. 네. 그냥 고독한 마음대로 하시고요. 정권 바뀌면 니네는 그냥 위원 정당으로 다 날아가면 됩니다. 진짜 그래도 106명인가요? 105명. 105명. 네. 지금 아닌가? 105명 맞아. 105인의 그거잖아요. 105명의 내랑. 그러면 그때 3명이 표결했으니까 108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108이지. 108인인가 보다. 원래 108번내였고 그다음 3명이 표결했으니까 이제 105인의 내란 찌끄레기들인데 그냥 나중에 그냥 법무부 장관 좀 똑바른 사람 안 치면 그 저기 위원 정당 해가지고 해산 신청해갖고 싹 다 날려버리면 돼요. 와 제가 꽤 많이 봤는데 어쩜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냥 괜찮으면 한번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보려고 할 때 사람이 없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나달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저기서도 귤 같은 거 골라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약간 상해도 이건 먹을 수 있잖아. 에이, 괜찮잖아. 깎아내고 먹자.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는데 안 옮겨. 없어. 다 썩었어. 약간 소돔과 고모나 느낌이군요. 정의로운 사람 3명만 있으면 근데 안 되겠어요. 니네들 그냥 다 날라가야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날려버리고 나면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극우 정당 들어서는 거 그렇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토요일 날에 실제로 탄핵 가결에 사람들은 들어올 건 같아요. 이제는 표결에는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이제 가결 쪽으로 이제 돌아설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6명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지금 방금 나온 동아일보 보도로는 8명이 찼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천하람 말로는 40까지도 늘어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거짓말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40까지는 이제 거짓말까지는 아니라 이제 그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솔직히 쪽팔리다. 그 얘기는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 담화랑 한동훈의 조증이 결합되면서 제가 볼 때 그 중에 절반은 날아갔을 거라고 봐요. 그 한 40 중간. 차라리 그냥 큰데 붙자. 어차피 탄핵은 될 거라면. 그러면 진짜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40의 절반이라니까 다시 글로 갔을 거라고. 20명이 다시 저기로 탄핵 반대로 갔다고. 그러니까 참여는 하되 결과적으로는 익명이니까 그냥 반대표를 던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큰 쪽에 붙겠다는 거죠. 그렇죠. 난 또 국민들 여론의 큰 쪽에 붙는다는 아니야. 권성동.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원래 애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선은 한 20명 선이거든요. 20명 선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파도가 어떻게 치냐에 달라지니까. 제가 볼 때는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쫙 하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크게 터졌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되게 역효과,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붙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저는 최근에 며칠간 좀 느껴져요. 특히나 오늘 아침부터 현재까지.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8명이고 8명만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뭐 이제 니네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아직도 살 떨리는 상황이군요. 이게 하지만 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넘어가면 아무리 눈앞의 이익밖에 몰라도 근데 그럼 한동훈 대표는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은 뭔가 행동을 하려면 목에 칼끝이 들어와야 뭔가 행동을 해. 누가 나를 체포하려고 하거나 데려다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거나 이러면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그러니까 한동훈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이거는 5시간 만에도 바뀔 수 있고 2시간 만에도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감봉꾼 감봉꾼의 말은 믿을 필요 없고 어차피 한 표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이 리더십은 저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고 물론 나중에 뭐 양심에 의해서건 쪽팔려서건 압력에 못 이겨서건 그래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좀 끝내야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좀 끝내고 싶어서 예 그러면 끝내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탄핵 발의 계속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실패하면 네. 그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판단할 사람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힘 덕분에 가결될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보지만 네. 그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예 그러면 국힘에서 이제 그런 쪽이 한 90에서 80 정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이 힘으로 어떻게든 나머지 기간을 살아서 아마 대선까지 오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예. 어떻게든 제가 볼 땐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헌법 재판관들 더 추가 임명하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도 또 되게 질질 끌고 시간을 끌어서 그리고 막 최근에 나오는 이제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오늘도 보면은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상설특검? 상설특검. 네, 상설특검. 예. 상설특검 원래 통과 안 됐어. 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오늘 그럼 법이 3개 올라왔어요? 네, 3개 올라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 중에 보면 하나가 205 찬성이야. 또 하나가 195거든. 맞아요. 김건희 특검법 195예요. 네. 이거 보면 탄핵 안 된다는 얘기거든. 김건희 특검.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김건희 특검법이 들어가면 자기네들까지 다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요. 네. 윤석열에서 안 끝난다 이거. 여기서 안 끝나고 여기 이거 덮어가지고 대선 전까지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대선 전에 이 특검이 들어가서 새로운 사실이 나와버리면 다 망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폭파된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외로 더 낮은 거라. 그런데 맞다 그 탄핵 소추안. 예. 윤석열 탄핵 소추안 아니지. 조진호. 이상민도 아닌데? 법무부 장관하고 경찰청장하고. 네, 박성재, 조지호. 예. 근데 조지호에 대해서 202인가 205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얘는 이제 이미 진손으로 잡혀갔고. 간 사람이야. 상관없다는 거지. 제일 낫거든. 얘 정도는 날릴 수 있어라고 이제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이미 날아간 사람들, 조지호 청장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 같은 김건희 특검 그 중간 어딘가에 지금 윤석열 탄핵안이 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195에서 205 사이. 네. 여기 어딘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야, 그럼 아직도 살 떨리네. 참.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진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때문에 탄핵이 부결되면 정말 그 여론의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죠? 그렇죠. 근데 생각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일주일 뭐 버틸만 했어라고 느끼는 놈들도 있을 테니까. 뭐 1년 뒤면 찍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근조한 몇 개 받았고 뭐 계란 몇 개 받았어. 그거 뭐. 그러니까 윤상현이 아까 했던 그 한마디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인 거. 소나기만 피해가면 돼. 이 생각. 네. 그리고 어차피 소나기는 저 김재섭의 앞에 나서서 다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집은 망하고 있는데 소나기 밑에 처마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급하다고 우산 들고 뛰쳐나가면 너는 너만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근데 처마 무너지면 이제 뭐 다 사망하실 텐데. 좀 보내가지고 좀 지붕에 좀 띄고 그럽시다. 네. 무너뜨려야지. 해버 굿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뭐 기운이 쭉 빠지네. 여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힘들다. 네. 근데 의외로 대통령이 한 헛소리는 재미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때문에 더 웃겼어 마지막에. 와, 저 웃음 짤은 진짜 명짤이다. 진짜 나중에 두고두고 봐야겠다. 제가 되도록이면은 스트레스 좀 덜 받게 기승전결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와, 아이고. 자, 마음을 다잡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사번역기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윤석열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볼 땐 오늘 그 발표할 때 보면 언제나 끝에서 또 계엄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그의 그 광기는 여전히 무서워할 필요가 있지만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거의 없어요. 팔다리가 다 끊어졌다고 봐도. 이제는 뭐 수사와 탄핵 심판을 대비하는 거 외에. 윤석열 스스로도 계속해서 이제 막 왁하고 울컥 화가 나고 자기는 억울하고 이러긴 하지만 국무위원들이 따라줄 수도 없고 지금 국무위원 제대로 구성도 못해요. 그래서 법안 심사 이런 것 잘 못하고 오늘 뭐 나오는 게 뭐 국정에 뭐 복귀 의지 강력하다는 등 뭐 법안을 몇 개 통과시켰다는 등 뭐 제가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나 살아있어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어떤 삐약 소리에 더 가깝지 실제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전 없다고 보고요. 자기도 지금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자체는 일단 고민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안 주는데 문제는 이 국힘 권성동 이하의 윤상현 같은 인간들이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똘똘 뭉쳐갈까.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이들이 얼마나
국민은 정말 안중에도 없고 제가 관습적인 표현 좀 싫지만 국민은 정말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든 시체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유산 쪼개 먹을 건가 예,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작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그쪽을 그나마라도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쪽에게 예,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해줘야 돼. 당신들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민을 위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니까. 네.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약간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이 사람들도 약간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한 표로 빨갱이 세상이 되는 건 맞겠다 이거거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직도 간첩으로 우리 세상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첩, 보약, 조폭, 광명 간첩. 네, 그래서 동굴에 살았으니까. 광명 간첩. 동굴에서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들켜가지고. 이제 전향해. 그래도 겸공은 보내는 어머니. 집회는 가지 마. 방송은 가라. 그리고 그 얘기 있었잖아요. 왜 그 계엄 해제 이후로도 국정원 써가지고 주요 유튜버들 그 북한과의 관련성 조사하려고 그랬다고. 여러 가지 일이 진짜 많았는데 그 4명 불러다가 그 안가에서 밥 먹은 거예요. 삼청동 근처에. 그것도 뭐 제가 오늘 아침 대한뉴스에서 얘기했는데 그 법제처장 이완규 딱 보는데 어디서 많이 봤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볼 일이 있지? 대학 교수였던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봤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 맞아. 검사였어요? 네. 그때 검사와의 대화에서 발언했던 사람. 그 사람.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그 따위 질문 날렸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붙어 있지. 그 내가 지금 저 진보 커뮤니티에서 보다가 누군가 이놈이 누군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 뭐 누군데 딱 보니까 그때 봤어. 끼리구만. 진짜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 인간만 봐도 보여요. 이 인간만 봐도. 무조건 해체해야 됩니다. 검찰은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무조건 해체해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뭐 거의 한 10중 8구는 이재명 대표가 되겠지만. 근데 검찰이 좀 자초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해체 수준의 기소청으로 가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김건희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요. 자초했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제 예의상이라도 성의를 봐서라도 해체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게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겁니다.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열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열사가 되려면 일단 죽어야 되거든요. 자, 물리적으로 정말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죽는 거 얘기한 거예요. 열사가 되려면 죽어야죠. 그러면 안 되고. 자, 이제 최장 시사 번역기를 했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2시간을 넘게 한 건가요? 2시간 10분 정도 했네요. 그럴만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우울하고 화만 날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이거를 기승전결을 만든 데다가 한동훈 대표 그 사진이 너무 셌어. 그 사진이 너무 셌어. 오늘 썸네일 강동혁하고 오늘 썸네일 그걸로 해주면 안 돼? 대박 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사진도 잘 뽑으셔. 대단하셔 진짜. 자 다음은 그러면. 근데 이 와중에 우리 PD님은 시사 번역기 하나만 해도 다른 방송보다 길다고 지금 핀잔을 정말 걔 매번 이렇게 투덜대고 싶어요. 요즘은 경공도 길게 하더만. 맞아요. 요즘 경공 한 4시간씩 하더만. 경공 특보 해가지고. 우리도 그럼 특보 가든가.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뭐죠, 봉우리? 소담입니다. 소담입니다.